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집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크레파스로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70줄의 할머니입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제 삶의 유일한 낙은 외동딸과 그 딸이 낳아준 5살 손녀였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늘 바빴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딸의 집에 가서 손녀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손녀는 제게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딸의 집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위, 늘 밝게 웃는 딸과 손녀.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저는 딸네 집은 참 행복해 보인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일상 속에 갇혀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어떤 어둠 속을 걷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손녀가 유치원에서 그려왔다며 자랑스럽게 내민 가족 그림. 다른 아이들의 그림이 모두 둥글고 환한 태양을 담고 있을 때 이 그림만은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종이에 가득 채워 뾰족하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눈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 입은 벌어져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림 전체에 검은색과 핏빛 같은 붉은색 크레파스가 무심하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였지요. 그리고 제 딸. 그림 속 딸은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손에는 잔뜩 힘을 준 흔적이 보였죠. 그 옆 그림 구석에 작게 묘사된 제 손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고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고 손끝과 발끝이 동시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아이의 상상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이 그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직감이 제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손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딸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제게 고스란히 보고한 것입니다. 아이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두려움을 거짓말하지 못하는 크레파스를 통해 토해낸 것이었죠. 겉보기엔 완벽했던 딸의 집에 깊고 어두운 폭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평화와 침묵이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딸과 손녀를 내 손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 속에 담긴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저 스스로가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 속에서도 저는 곧 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림 한 장이 던진 충격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곧 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설마 내 딸에게, 내 손녀에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관심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일군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삶은 참 단조롭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처럼 가꾼 작은 베란다 화분을 돌보고 점심은 가볍게,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었지요. 적적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삶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일주일에 서너 번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집에 가는 것이었지요. 딸 부부는 둘 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딸은 늘 새벽같이 출근했고 사위도 야근이 잦았지요. 그래서 5살 손녀는 저 없이는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딸의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딸이 또다시 제 손으로 키운 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 햇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외로움에 많이 지쳤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읽어줘. 할머니, 나랑 이거 같이 해줘. 아이의 작은 요청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뛰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손녀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크레파스를 잡고 끄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지요. 저는 손녀가 그려준 그림들을 작은 상자에 모아두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보물이었어요. 손녀의 그림은 언제나 밝은 색깔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모두 활짝 웃는 모습. 알록달록한 무지개와 빨간 꽃이 가득한 집. 그 그림들을 보며 저는 우리 딸네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 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저는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설마 하고 넘어가기 쉬운 종류의 것들이었지요. 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해맑게 웃지 않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었지요. 제가 얘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사위는 저에게는 예의 바르고 깍듯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사 시간에 딸이 무심코 던진 농담에 사위는 웃는 대신 짧게 말 조심해 하고 끊어버리는 시기였지요. 딸은 곧바로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고 그 짧은 침묵이 식탁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피곤해서 예민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눈빛과 딸의 잦은 침묵, 손녀가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잘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딸의 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행복을 믿고 진실을 외면하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큰 폭력을 키우는 걸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녀를 딸의 집에 데려다주고 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그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림 속 사위의 찌그러진 얼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손녀. 그것은 단순한 크레파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딸에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이라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행복해 보이는 딸의 가정에 불필요한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아닐까. 70평생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자식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신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딸의 안위가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다주고 사위가 오기 전에 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는 딸의 등은 유난히 굽어 보였고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은 평소와 다르게 옅고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냉장고 문을 열 때 저는 그림을 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다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거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란다. 엄마는 이 그림이 영 마음에 걸려서 혹시 네 남편이 너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생기 넘치던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냉장고 문을 잡고 있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처럼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폭력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딸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입술 주변에서만 경련을 일으킬 뿐 눈에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냉장고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필사적인 거부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 하고 다독여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딸은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제 손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딸은 분명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재빨리 그림을 접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은이 아빠 오늘 일찍 온대요. 냉장고에서 시금치 좀 꺼내주세요.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할까? 딸의 침묵은 저를 향한 배려라기보다 가정이라는 늪에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는 평소처럼 깍듯했습니다. 웃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했고 딸에게도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예의 바른 사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면 아래 손녀의 그림 속에 있던 찌그러진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의 완강한 부인 앞에서 눈물을 삼키고 며칠 동안 딸의 집을 탐정처럼 드나들며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탐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딸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제 눈은 그 어떤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숨기고 있는 지독한 진실, 손녀의 그림이 예고한 그 공포를 찾아내기로 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사위가 퇴근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쉬며 그 집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불안을 키운 것은 손녀의 낮잠 속 악몽이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는 엉엉 울다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엄마, 울지 마. 저는 손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하지만 아이의 작은 몸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느낄 때 제 마음속의 의심은 이미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잠꼬대는 그림보다 더 생생하고 잔인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딸의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은 야근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딸이 잠결에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삼광처럼 그 자국을 보았습니다. 팔목 안쪽, 유난히 피부가 얇은 곳에 선명하게 드러난 짙은 보라색 멍자국이었습니다. 부딪혀서 생긴 멍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던 것처럼 선이 또렷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이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그 멍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얘야, 너 팔에 이건 뭐니? 어디 크게 부딪혔니? 멍이 너무 심한데. 아, 이거요? 어제 계단에서 넘어지려다가 난간에 세게 부딪혔어요.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단 난간에 부딪힌 멍은 저렇게 선명하게 손자국처럼 남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제가 파고들면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은 위험한 경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딸의 집에서 사위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 집에는 숨막히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시와 통제로 딸을 옥죄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려 하면 사위는 그래서 나는 짧은 단어 하나로 딸의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고 그 집에는 고요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딸은 저와 있을 때는 활발했지만 사위가 들어오면 마치 작은 인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사위의 표정과 기분을 살폈지요. 저는 제 딸이
투명 인간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확신을 준 것은 또다시 손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손녀는 제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큰 소리로 혼냈어. 엄마는 방에서 안 나왔어. 엄마 오늘 울었어. 아이의 말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엄마를 혼내서 엄마가 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그 집의 지독한 일상을 그대로 전달했고,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멍자국, 악몽, 그리고 그림.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폭력이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저에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은 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혹은 남편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폭력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해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잠들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그 공포의 원인을 깨부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던 그 며칠 후, 드디어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유치원에서 만든 작품이라며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그려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명한 크레파스 선으로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그림들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습니다. 그림 속의 남자는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여자는 울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몸을 웅크린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 위에 온 힘을 다해 검은색 크레파스를 덧칠해 폭발하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것 좀 봐주세요. 제발 막아주세요." 하고 절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녀는 제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이의 조잘거림 대신 그림 속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림을 든 채 손이 떨려 식탁에 그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왜 그토록 침묵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폭력의 굴레 속에 너무 깊이 갇혀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문조차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 남편의 무심함과 억압 속에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듯이 제 딸 역시 내가 참고 살면 모두가 평화로울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평생 침묵했을까? 이 그림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의 침묵이 너의 딸에게, 그리고 네 딸의 딸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참아냈던 그 오랜 세월이 결국 내 딸을 폭력의 그림자 속으로 몰아넣는 독이 된 유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의 고통 속에서 과거의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은 채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던 과거의 저를요.
저는 그때 제 70평생에서 가장 분명하고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고리를 물려줄 수 없다. 이 폭력의 유산을 이 그림 속의 손녀에게까지 닿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그림들을 모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단순한 크레파스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이었고 구원을 호소하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대고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무능하고 소심한 노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낼 용기를 가진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선다. 내가 이 그림이 가리키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딸과 손녀를 이 지옥에서 빼내올 것이다. 그 결심은 제 오랜 침묵을 깨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그림 몇 장, 그리고 제가 틈틈이 적어두었던 딸의 멍자국 날짜와 사위의 차가운 대화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들이 딸의 집에 숨겨져 있던 지옥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크레파스 뒤에 숨겨진 그 두려움이 제 심장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침묵의 규율을 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이혼이니 가정폭력이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수치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낡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빠 무서워 하고 우는 손녀의 작은 울음소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딸처럼 평생을 참고 눈치 보며 사는 삶을 제 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위가 없는 시간, 점심시간을 틈타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딸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제가 본 증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 네 방 서랍에서 그 그림 봤다. 너 맞고 있는 거니?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하니? 엄마, 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괜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저는 딸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을 숨기고 폭력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폭력의 굴레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팔에 있는 멍도 봤어. 그것도 네 잘못이니?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엄마가 너랑 하은이 이대로는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엄마.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딸은 끝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외면하고 침묵 속으로 숨어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두려움에 너무 깊이 잠식되어 혼자서는 이 감옥에서 걸어 나올 힘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침묵을 깨고 용기를 냈지만 딸은 여전히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제게 큰 절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인 제가 딸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70평생 남의 집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알아봤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수없이 망설이고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고소하고 딸을 이혼시키는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이 제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부끄러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림과 메모들을 하나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손녀가 그린 공포의 기록, 딸이 숨겼던 폭력의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제가 들고 싸울 무기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제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의 목소리가 되어줄게. 결단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무너진 어머니가 아니라 지켜야 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딸의 집이 아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가장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70평생 경찰서 문턱을 밟아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손녀의 그림들과 밤새 정리한 메모 파일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딸과 손녀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는 물리적인 폭행 사진이나 녹취가 아닌 아이의 순수한 눈이 포착한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손녀의 그림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아이의 악몽과 멍자국에 대한 제 구체적인 증언들이 더해지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장 딸과 손녀를 그 집에서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경찰과 동행하는 가정폭력 전문 보호 인력과 함께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딸과 손녀를 향한 어머니의 의무감이었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 하지만 눈빛은 몹시 놀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 옆에 서 있는 보호 인력을 보자마자 곧가로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사위의 비난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대신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와 경찰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불안하게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한 짓, 네 딸이 다 그렸어. 무슨 소리예요? 제발 좀 가세요. 이거 가정 문제예요. 장모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사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폭로당한 자신의 치부가 터져나오는 것에 분노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손녀의 그림이 담긴 봉투를 꺼내 사위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자기 딸의 눈으로 그린 끔찍한 진실을 보게 했을 뿐입니다. 그림을 본 사위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분노를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내자. 네 잘못 아니야. 엄마랑 나가자. 딸은 여전히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보호 인력이 사위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분리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 집의 숨막히는 침묵을 깨트리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의 분노나 변명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온 신경은 제 딸의 떨리는 손과 문틈으로 뛰쳐나와 제 품에 안긴 손녀의 작은 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침묵의 굴레를 끊고 제 딸과 손녀를 구원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제 좁은 아파트였지만 그 집의 숨막히는 공기보다는 100배, 1000배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넋을 놓은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묵묵히 따뜻한 밥을 먹이며 딸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명령과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복잡하고 지루했지만 저는 오직 딸과 손녀의 생존만을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공포와 자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딸은 조용히 흐느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엄마, 내가 참고 살았으면 일이 이렇게 안 커졌을 텐데. 저는 딸을 안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폭력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야. 제가 평생 침묵하며 살았던 그 습관을 딸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이 물리적인 분리만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딸의 집을 떠나온 지 5째 밤, 딸은 드디어 저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며 그 지옥 같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용기를 담아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네 가정을 깬 게 아니야. 너는 너와 네 딸을 지킨 거야. 네 잘못은 단 하나도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아무도 너를 두려움 속에 가둘 수 없어. 엄마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때 제 작은 손녀가 방에서 나와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딸과 함께 손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희 세 여자의 몸이 맞닿는 순간 이 세상 어떤 폭력도 깨부술 수 없는 강한 연대를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네가 새로 그릴 그림 속에는 오직 웃음과 햇살만 가득하게 될 거야. 딸이 비로소 해방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곳에 모여 산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가장 값진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손녀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얼굴에는 해맑은 천진난만함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그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력과 두려움 대신 웃는 얼굴과 밝은 꽃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이제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제 딸 역시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 상담을 받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저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우리 이제 잘 살 거예요. 딸은 이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폭투무가 지나가고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딸은 마침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